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세미나 2부 진행을 맡은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연구위원 윤치선입니다. 반갑습니다. 2부의 주제는요, 2021년 ETF 투자 테마에 주목하라입니다. 그 도움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ETF 마케팅을 담당하고 계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그 두 분은 저희 센터에서 최근에 발간된 이 책이죠. ETF 투자 11대 테마에 주목하라. 이 책의 공동 저자이기도 하십니다. 자, 두 분 자기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ETF 기간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 김승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ETF 마케팅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상혁 매니저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세미나 2부를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전에 질문을 많이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바탕으로 해서 그 세미나 내용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오늘 그 ETF 중에서도요, 테마 ETF라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한번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근데 그걸 알아보려면 먼저 테마 ETF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테마 ETF라는 게 뭐 사전에서 찾아본다고 정의가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테마 ETF라고 하면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경제, 사회적인 트렌드 변화들, 이런 변화들로부터 수혜를 받는 그런 어떤 특정 테마, 이거에 투자하는 ETF를 테마형 ETF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요, 이게 장기 트렌드 변화에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있을 텐데 이 기업들로 구성된 주가 지수가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방식으로 운용을 하게 됩니다. 김승현 팀장님, 제가 소개한 내용이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짧게 조금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테마형 ETF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사회, 구조적, 그리고 경제적 이렇게 장기적인 변화, 트렌드가 예상되는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바로 테마형 ETF입니다. 그리고 테마형 ETF를 설명할 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상상하는 모든 것이 바로 투자 대상이라는 얘기인데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테마형 ETF 예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BBIG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 투자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BBIG 안 들어보신 분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BBIG에 투자하는 타이거 KRX BBIG K-뉴딜 ETF 지난 2020년 10월에 상장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BBIG와 같이 글로벌 성장 트렌드에 투자하는 그러한 ETF들이 바로 테마형 ETF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즘에 테마형 ETF가 상당히 뜨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얼마나 뜨고 있는지 이걸 저희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안상영 매니저님께서 한번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지금 얼마나 뜨고 있습니까? 네, 간단하게 일단 단적인 예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장표 한번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이해하시기 빠를 것 같습니다. 우선 왼쪽에 보시는 장표가요. BBIG ETF, 방금 말씀드린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에 투자하는 이 BBIG ETF가 10월에 상장했는데 지금 약 2달 만에 거의 7,400억, 벌써 7,000억을 넘은 AUM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국내에서는 이 BBIG 테마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이 BBIG 테마 외에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아니, 그러면 한국에서만 이런 거 아니냐라고 또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글로벌, 특히 미국 시장, 가장 ETF 시장이 큰 미국 시장의 테마 ETF 현황을 한번 오른쪽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 보시면 2014년도에는 이게 17억 달러입니다. 171억 달러를 기록하던 이 미국 ETF 시장이 올해 지금 9월 3분기에는 지금 718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거의 80조 원의 시장이 됐고요. 전체 미국 ETF 시장에서 차지하는 AUM이 2%입니다. 그래서 2% 아직 조금 그렇게 큰 시장은 아니다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큰 시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성장률이 2020년 3분기에만 39%가 성장을 했습니다. 똑같은 3분기에 미국 전체 ETF 시장이 약 7% 상장한 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빠른 성장 속도다. 그만큼 테마형 ETF의 글로벌 그리고 한국 투자자분들 모두가 관심이 많구나라는 걸 이 두 그래프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테마형 ETF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김승현 팀장님께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네, 테마형 ETF 성장 이유 제가 너무 많은데요. 한 3가지 정도만 꼽아봤습니다. 같이 장표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글로벌 메가 트렌드, BBIG와 같은 글로벌 메가 트렌드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 제가 질문 간단하게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2차 전지 테마에 투자하고 싶다고 하면은 어떻게 투자를 저희가 해야 될까요? 사실 저희가 기업 하나하나로 찾아보려면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우선 완성차 업체죠. 전기차 업체에 투자를 하려면은 예전에 글로벌 산업 분류 표준이 있습니다. 그 표준에서 자동차 또는 부품에 해당되는 섹터를 찾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드는 업체들이죠. 2차 전지 업체를 투자를 하려면은 에너지 업종에서 또 관련 기업들을 뽑아야 됩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회사 중에서는 아직 전기차에 대한 비중이 낮은 그런 완성차 업체도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같은 에너지 업종에서는 기존의 석유화학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가스 같은 단순 에너지에 투자하는 기업들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를 이렇게 투자하는 것을 저희가 일일이 기존의 섹터를 통해서 찾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ETF로 2차 전지 테마 ETF를 매수를 하게 되면은 그 2차 전지 전기차 산업에 한 번에 통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편리함이 바로 장점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어떤 건가요? 네,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당연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결국은 저희의 소중한 자산, 결국 수익률 때문인데요. 2015년 1월 2일부터 2020년 12월 10일 한 6년 정도 되는 기간입니다. 제가 데이터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코스피 지수와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KRX, BBIG, K뉴딜 지수 두 지수의 수익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한 47% 정도의 수익인데 KRX, BBIG, K뉴딜 지수 같은 경우에는 217%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과거의 수익률이 단순히 미래를 보장하진 않지만은 단순히 이제 투자할 때 지수를 추종하는 것보다 성장성이 예상되는 그런 중장기 신성장 테마에 투자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낳은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뭐 종합주가지수 오른 거보다 뭐 대충 계산해봐도 거의 한 5배 가까이 뭐 테마지수는 더 올랐었다 뭐 이런 얘기신데. 맞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유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세 번째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간단한 퀴즈 하나 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가장 또 유명했던 말 중에 하나인데요. 2년에 걸릴 디지털 혁신, 디지털 전환이 바로 2개월 만에 일어났다입니다. 혹시 연구위원님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지 아실까요? 갑자기 훅 치고 들어오시네요. 근데 저 이거 들어본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이제 하셨던 얘기 아닌가요, 이게? 맞습니다. 예, 마이크로소프트 CEO인 사티아 나델라 CEO가 사티아 나델라. 맞습니다. 예. 지난 2020년 5월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얘기했습니다. 코로나19 전에는 이렇게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를 샌프란시스코라든지 아니면 뭐 워싱턴이라든지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몇만 명 되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뷔페 같은 데서 식사도 하고 이렇게 논의했는데 올해는 당연히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죠. 대신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열렸는데 온라인으로 열린 컨퍼런스에서 바로 한 말이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그만큼 이렇게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한번 같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되게 하겠습니다. 복잡해 보이는데 이거. 화면을 조금 키워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예. 화면을 보시면은 글로벌 ETF 운용사인 글로벌 X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은 최첨단 혁신 상품들의 미국 가정 보급률입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렇게 새롭게 나오는 상품이 미국 가정에 보급하는데 80%, 90% 이상의 보급하는데 걸린 시간입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1900년대 초반에 나온 뭐 전화기도 있고요, 전기도 있고요, 라디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혁신 상품들이 가정에 보급되는데 한 50년 정도 걸렸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 근데 뭐 1960년대 75년대
넘어오면서 컬러 TV라든지 에어컨 같은 경우는 그 주기가 20년 또는 30년으로 굉장히 단축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오면서 특히 지금 모두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 나온 지가 한 12년, 13년 정도 불과 얼마 되지 않았죠. 그런데도 벌써 보급률은 거의 100% 수준의 매우 높은 보급률입니다. 그 말인 즉슨 저희가 테마형 ETF를 바로 투자하는 이유가 이렇게 빠르게 바뀌고 있는 트렌드에서 투자해야 하는 이유가 수익률로도 직결되는 것이 바로 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제가 해보자면은 이게 테마형 ETF가 이제 뜨는 이유가 결국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글로벌 메가 트렌드에 이제 쉽게 좀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아까 두 번째로 말씀하신 부분 이제 장기적으로 종합주가 지수 수익률보다는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를 우리가 할 수가 있다. 이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신기술의 수용 시간 이게 점점 빨리 되면서 예를 들어 테마 ETF에 투자했을 때 그 수익률이 달성되는 시기도 좀 이렇게 단축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세 번째 매력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테마형 ETF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은 테마형 ETF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궁금한 거는 그래서 우리가 무슨 테마를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가 또 뭐냐? 내가 ETF 테마형 ETF를 투자해야 된다고 저희가 말을 해도 그 이유를 저희가 명확하게 이제 밝혀드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답을 좀 고민을 했는데요. 예. 책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ETF 투자 11대 테마에 주목하라입니다. 아마 말씀 주신 거에 대한 답이 이 책에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설명드릴 이 세미나에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희가 그 세미나 시간이 좀 정해져 있는 관계로 이게 11대 테마인데 이거를 저희가 다 소개해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두 분이서 지금 현재 그 투자자분들한테 이제 가장 유익할 것 같은 테마들을 좀 골라 오셨다라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소개를 해주시죠. 근데 지금 김승현 팀장님이 얘기를 좀 많이 하셨으니까 이번에 안상영 매니저님이 먼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네.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제가 먼저 골라온 테마는요. 예. 전기차 테마입니다. 뻔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뻔하지만 안 하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있으실 것 같아서 먼저 가장 좀 그나마 지금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테마로 먼저 좀 테마에 대해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테마를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전기차, 이게 전기차가 요즘에 되게 핫하죠. 핫한 테마고. 제가 얼마 전에 미래에셋 대우분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현재 한국 분들 중에서 이제 해외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종목이 테슬라다. 미국 주식 중에서 테슬라다. 네. 올해 가장 많이 산 것도 테슬라고.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것도 테슬라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뿐만이 아니고 전기차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실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 시장이 핫하다, 핫하다는 표현을 또 써야 될 것 같은데 핫하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뜨거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우선시되는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 투자자들이 많이 찾고 있는 이유는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만큼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로 보여드리면 될 것 같은데 요 장표 한번 보시면은 2020년도 올해는 지금 3분기까지만 해서도 중국에서만 해도 전기차가 120만 대가 팔렸고요. 중국 외의 다른 지역, 유럽이라든가 미국 같은 지역에서는 110만 대가 팔렸습니다. 230만 대,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10년 후인 2030년도로 넘어가 보면 지금 예상되는 예상치가 중국에서만 500만 대, 그리고 중국 외의 지역에서는 700만 대, 그래서 총합해서 1200만 대가 팔릴 것이다. 근데 이 숫자가 누적이 아니고요. 연간 1200만 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전기차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일단은 테슬라, 말씀드린 테슬라의 기업에 대한 말씀 한번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테슬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국내 투자자들이 열광을 할까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앞선 선례를 하나 보고 왔기 때문에 그만큼 테슬라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기업이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애플, 이제 스마트폰을 만들었던 애플 기업인데요. 이 테슬라하고 애플의 공통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하고 해서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전문 생산 기업, 최초의 전기차 전문 생산 기업이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폰, 아이폰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브랜드를 가지고 스마트폰을 최초로 이제 선도를 했던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 두 기업 모두 CEO, 지금은 고인 대신 이제 스티브 잡스, 그리고 테슬라의 CEO인 앨런 머스크 두 분 다 굉장히 그때 처음에 이 발언을 하실 때는 어떻게 보면은 좀 허황되고, 어떤 분이 보면은 굉장히 혁신적이다라는 발언들을 많이 하시고, 그 발언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설득력을 가지고 시장 투자자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공감을 얻다 보니까 이 기업들의 또 인기 그리고 투자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시장 점유율 1위, 애플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면서 이 애플이 그만큼 이런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 기업으로 선두를 달리면서 주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르는 모습들을 또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지금은 조금 아닐 수 있지만 곧 애플처럼 될 것이다라는 또 기대감을 가지고 미리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또 전기차 시장이 또 확 뜨면서 테슬라에 대해서도 투자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신 게 지금 애플하고 테슬라를 비교를 하셨잖아요. 네. 오늘 뉴스에 뜬 거 보시면 애플에서 애플카 만든다는 얘기가 떴었거든요. 애플에서 전기차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교를 하신 시점에서는 아마 그 뉴스가 안 나왔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전기차 시장이 지금 뜨겁다. 애플마저 이제 뛰어드는구나. 이제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저는 한편으로 또 들더라고요. 자, 근데 저는 여기서 의문이 하나가 드는 게 있습니다.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이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러면 그냥 테슬라 주식을 사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근데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단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개별 리스크가 또 있죠. 그리고 뭐 단기적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또 있을 거고요. 그런 리스크를 또 벗어나야 되시는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전기차 시장이 너무 빨리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이 테슬라만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유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표 보시면은 왼쪽에 이 전기차 시장의 성장 커브를 제가 이제 한번 쭉 과거부터 한 최근 몇 년간을 그려봤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너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몇 년 전만, 한 5년 전만 해도 뭐 전기차 나중에 누군가 사겠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성장 속도가 매년 뭐 한 배, 두 배,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테슬라 혼자서는 이 수요를 감당하기가 좀 어려워진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은 애플, 앞서 말씀드린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났었습니다. 바로 애플과 패스트 팔로워였던 삼성전자, 그리고 뭐 중국 기업이었던 뭐 화웨이, 샤오미 이런 기업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패스트 팔로워들이 등장을 하면서 오히려 시장이 점점 더 많이 커지고, 그리고 그 패스트 팔로워들도 시장이 커진 만큼 수혜를 받으면서 같이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들을 또 보였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럼 이 패스트 팔로워가 아직 전기차 시장에 안 온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또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2020년도 올해 기업별 전기차 시장 점유율 현황입니다. 가장 진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테슬라, 가장 비중이 높고요. 그 다음에 폭스바겐, 뭐 나머지 중국 기업들도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 국내 기업 같은 경우 현대기아차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점유율에. 이만큼 전기차 시장에서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테슬라뿐만이 아니고 전기차 시장 밸류 체인에 투자하는 ETF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테마형 ETF로 해서 이 밸류 체인에 투자하실 수 있다라는 점이 또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뭐 소개해 주실 테마는 네. 어떤 건가요? 다음 테마는 클라우드 컴퓨팅 테마입니다. 클라우드요. 네, 이게 번역하면은 구름이라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저도 이제 이 얘기를 투자 쪽에서 이제 많이 듣긴 했습니다. 요즘 많이 들리는 용어죠. 들리는 용어기는 한데, 내용을 대충 알고 있긴 하거든요. 알고 있긴 한데, 이걸 막상 어디 가서 어떤 분한테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개념을 설명하기가. 뭐 잘못 설명하면 정말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고 말이죠. 맞습니다. 이게 또 그러실 수 있다 보니까 최대한 제가 오늘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클라우드라는 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장표 하나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구름처럼 이제 서버나 네트워크가 일단 구름처럼 모여 있다라고 좀 상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과 같이 이제 서버랑 네트워크가 쭉 모여 있고요. 그 모여 있는 네트워크와 서버를 구름 보시면은 여기저기 움직여 다니고, 저희는 구름을 뭐 100m 넘어 떨어진 데서 보셔도 똑같은 구름을 보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런 것처럼 인터넷이 연결된 환경에서, 제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인터넷이 연결된 환경에서, 그리고 장소의 제약도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또 장소의 제약도 없이
이 구름 안에 있는 요 수많은 네트워크 및 서버를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하셔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가져다가 이용을 하신다라는 부분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개념 보셨으니까 그래도 기본 개념 가지고도 아직도 난 조금 부족하다, 이해가 좀 잘 안 된다라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이해가 좀 잘 안 돼서 간단하게 실제 사용하시는 지금 뭐 사용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미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앱을 가지고 한번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위에 있는 게 구글 드라이브 그리고 아이클라우드라는 이제 대용량 저장소, 저희가 웹하드라고도 부르는 대용량 저장소인데 이 구글 드라이브나 아이클라우드 같은 경우에 저희가 뭐 앱이나 핸드폰이나 PC에 이 앱 설치만 하시면은 별도의 또 다른 설치가 없으신 거죠. 별도로 따로 설치를 하시지도 않고 제가 이 뭐 소프트웨어를 관리를 하지도 않고 한데 저희는 그 앱을 통해서 가상 서버, 클라우드 서버에다가 저희가 필요한 파일들, 사진도 업로드하고 하시고 반대로 다운로드도 받아서 언제나 쓰실 수 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여기다 옮겨놨다가 클라우드에서 필요할 때 다시 가져오는 그런 형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또 익숙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라는 게 있는데 이 두 개 같은 경우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영상을 찾고 볼 때 어디서 영상을 다운로드를 받고 뭐 특정 사이트를 가서 찾고 이런 게 아니고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서버에 저희가 접속을 해서 그 클라우드 서버 안에서 이 영상이 재밌을 것 같다 이렇게 찾아서 또 보고 그리고 클라우드 서버에서 또 뭐 넷플릭스 추천도 해주고 저희가 다운로드를 따로 영상을 받지 않고 직접 계속 스트리밍으로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가 실제 뭔가 데이터를 실제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그룹 안에 있는 걸 그냥 인터넷 접속을 해서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쓰신다라는 개념으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룹을 막 이렇게 돋보기로 들여다보는 것 같은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네요. 이게 실제 그 사례로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클라우드가 이게 지금처럼 뜨고 있는 이유가 뭐 어떤 특별한 매력이 좀 있으니까 이렇게 뜨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네. 매력이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매력을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가장 먼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인터넷이 접속된 환경에서는 저희가 언제든지 쓸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어려운 단어로 뭐 접속의 용이성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이게 비단 내가 언제 어디서든 쓸 수 있다 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지금 현재 같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제가 재택을 하게 된다. 근데 재택을 저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직원들도 다 같이 하는데 뭔가 공동 업무를 하는데 장소가 각자 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 이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같이 협업을 더 빠르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런 식으로 또 빨리빨리 접속을 편하게 열심히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편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뛰어난 확장성이라고 표현을 해봤는데요. 뛰어난 확장성의 부분은 저를 이제 쇼핑몰을 운영하는 운영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쇼핑몰에는 평소에 100명의 인원만 들어와서 사용을 하다가 어느 날 제가 광고를 했는데 너무 광고가 잘 돼서 400명의 사용자가 갑자기 들어와서 제 쇼핑몰이 이제 속기 말하는 이제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매진이 됐는데 그럼 제 쇼핑몰 서버를 일반적으로 늘려야 되는데 서버를 늘리기가 쉽지도 않고 그 400명이 영원히 유지될지도 모르다 보니까 잘 늘리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면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해서는 그 400명을 제가 구름을 이만큼 떼와서 쓰다가 구름을 또 옆에서 돈을 조금 더 내고 구름을 좀 더 떼와서 쓰는 그런 식으로 활용을 또 이렇게 편하게 확장을 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확장을 막 하다가 너무 많이 확장이 돼서 잉여 자원이 남는다? 그럼 구름 다시 이렇게 떼서 주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 구름을 떼우고 하는 경우에 실제로 서버를 사서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서버를 사셔야 되고 일단 구매를 하셔야 되고 서버를 또 관리를 하는 관리 인원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서버를 어디엔가 보관을 하고 잘 이제 구동이 되도록 시스템을 갖춰놔야 되는데 이 세 가지 비용이 굉장히 생각보다 큽니다. 근데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이 세 가지를 굳이 제가 직접 담당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없이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자한테 제가 일정 부분 구독료를 내고 사용료를 내고 금방금방 쓰실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데이터 백업. 이제 클라우드 서버는 제가 직접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 그룹 안에 있다 보니까 그 그룹 안에 있는 거를 금방금방 더 빠르게 백업을 할 수 있고 복구도 뭐 실제로 제가 연결하는 제 컴퓨터가 불에 타더라도 이 데이터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새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만 있으면 그 데이터를 다시 복구하는데도 훨씬 더 용이하다라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벌써 시간이 지금 오후 8시 16분이 됐네요. 이게 세미나 시작한 지 얼마 안 네. 된 것 같은데 시간이 되게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를 이제 듣다 보니까 저 이제 한 가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클라우드 가게 지금처럼 각광받은 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코로나19 사태,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표현을 드리면은 언택트 시대가 도래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클라우드가 더 각광을 받은 게 아닌가. 아무래도 집에서 아까 말씀하신 뭐 넷플릭스? 맞습니다. 넷플릭스도 지금 언택트 시대다 보니까 더 많이들 보시잖아요.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더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백신이 또 이제 많이 이제 퍼지고 그래서 사태가 진정이 되면 네. 그럼 이제 클라우드의 매력도 뭐 약간 감소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우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물론 그렇게 우려를 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클라우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클라우드 이용이 많이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당연히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가 과거에 편하게 한번 또 편한 시스템이나 편한 환경을 이용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아무리 이제 그 편한 환경에서 제가 조금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벗어나는 모습을 안 보인다는 점을 또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4가지 장점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특히나 기업에게 이 비용 절감이라는 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요인으로 또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사용자 입장에서도 아니 인터넷 요새 안 되는 데가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많이 없다 보니까 점점 더 이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이용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사실 줄어들기는 쉽지 않다라는 점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폴더폰이랑 스마트폰 같이 이용할 때도 스마트폰이 물론 더 비싸지만 싼 폴더폰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라는 점을 보시면은 저희가 클라우드 컴퓨팅이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더 됐을 때 과연 예전 시스템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를 조금 고민해 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는 김승현 팀장님 얘기를 좀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어떤 테마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제가 말씀드릴 테마는 바로 바이오입니다. 바이오요. 맞습니다. 네, 지금 제가 3번째 테마인데 예. 요 3번째가 뭐 중요도가 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이 3번째 바이오도 다른 앞에 2개 테마 못지않게 중요하니까요. 지금 제가 그렇죠. 사실 그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그 뉴스에 가장 많이 언급됐던 테마가 어떻게 보면 바이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코로나 사태 때문이긴 합니다만. 뭐. 네. 예. 근데 이 바이오 산업을 제가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설명할까 이렇게 고민했는데요. 요 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바이오만큼 더 성장성이 높은 산업이 있을까? 인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주목받는 산업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아니면 유전자 연구와 같이 우리의 인류의 생명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헬스케어라고 하죠. 말 그대로 헬스, 건강, 케어, 관리한다인데 즉 건강에 대한 관심이 이전에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커졌기 때문에 이러한 바이오 산업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근데 그거는 알겠는데요. 지금 소개해 주실 테마가 차이나 바이오, 그 중국 바이오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이오가 바이오가 좋은 건 알겠는데 왜 중국인가요? 중국 바이오 우선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연구위원님한테 또 기습 돌발 퀴즈 예, 나가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예. 바이오 산업하면은 어느 국가들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전 솔직히 미국 떠오릅니다. 미국 음. 그리고 유럽도 아마 떠오르실 것 같아요. 유럽에도 뭐 네, 그리고 큰 제약회사들이 당연히 많지 않습니까? 한국도 떠오르고요. 한국도 뭐 예. 네, 일본도 떠오릅니다. 뭐 지금은 여행 못 가지만 일본 여행 가면은 비타민 하나씩 다 사오시잖아요. 그래서 일본, 뭐 미국 또는 유럽과 같이 선진국을 보통 먼저 떠올리시는데 중국을 절대로 빼놓으시면 안 됩니다. 바로 의약품 시장 규모가 글로벌 2위 규모가 바로 중국입니다. 시장 규모가 미국 다음으로 크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어. 흔히 말하는 G2라고도 하지요. 뭐 미국과 함께 글로벌 2번째인데 그만큼 이 중국의 의약품 시장 또한 굉장히 큰 규모인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바로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중국의 고령화입니다. 13억의 중국 이 인류가 바로 고령화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했는데요. 고령화에 진입하면은 단순히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의료 수요가 높은 암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성인병 같은 거에 대한 발병률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현재의 그 약으로 커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신약, 바이오 신약이 필요한 그런 환경 변화에 직면했다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중산층의 성장입니다. 저도 사실 이 한약을 먹은 지가 어렸을 적 이후에는 한약 언제 먹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좀 이렇게 취직도 하고 이렇게 또 승진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좀 비싼 한약도 보약도 짓고 하는데요. 이 얘기를 제가 재밌게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뭐냐면 중산층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즉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동적으로 저희가 건강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의료 지출이 훨씬 더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의료 수준의 눈높이가 바로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 현상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산층이 성장하다 보니까 중국 본토의 의료 수준이 아직 부족하다 보니까 홍콩으로 가면서까지 이렇게 높은 의료 수준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환경적 변화가 바로 저희가 중국 바이오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중국에 대해서 특히 중국의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좀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중국 바이오에 저희가 투자해야 되는 이유, 당장 지금 투자자들이 이거는 정말 이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구체적인 이유가 있다면 네. 몇 가지 좀 더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이 중국 바이오 이렇게 바이오 설명하면서 처음에 말씀드린 게 바로 높은 성장성인데요. 표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장성이 단순히 눈에 있는 그런 숫자, 눈 밖에 있는 숫자가 아니라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 바이오에 대한 의약품 시장 전망이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미래세대우 리서치 센터에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높은 성장성은 오른쪽 표에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의 성장보다 중국 바이오가 더 높은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숫자로 저희가 한번 예측치를 봤는데요. 구체적으로 왜 저희가 중국 바이오에 꼭 주목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3가지 정도 이유를 꼽았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신약 개발 지원 정책입니다. 또 제가 기습 퀴즈 하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너무 괴롭히시는 거 아니에요? 중국 정부가 육성을 만약에 한다. 예. 맘 먹고 중국 정부가 육성한다. 예. 그러면 그 산업은 잘 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거 뭐 너무 쉬운 질문이라 이건 좀 다행입니다. 사실 중국은 일당 독재아니에요. 맞습니다. 공산당 하나잖아요. 네네. 거기서 밀어붙이면 되는 거죠, 뭐 사실. 지금까지도 거의 그래 왔었고요. 맞습니다. 중국 정부가 맘 놓고 지원하면은 그 산업의 성장성이 당연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국 정부가 강력하게 이 정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가지 정도의 포인트가 있는데요. 신약 승인 절차가 훨씬 더 단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준이 도입되었습니다. 글로벌 도입 기준이 왜 지원 정책과 이렇게 연관이 있지? 라고 질문하실 것 같은데 글로벌 기준을 도입하는 것 자체가 정부가 책임을 지고 이 약의 퀄리티를 높이는 그런 지원 정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바로 우수 인력의 대거 유입입니다. 사실 바이오만큼 이렇게 사람이 중요한 산업이 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같은 것도 당연히 사람이 다 개발하기 때문인데요. 다국적 제약사의 개발자라든지 아니면 미국 또는 유럽 현지에서 바이오 아니면 신약 쪽을 공부한 이런 유학생들이 중국으로 대거 복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수한 인력들이 창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중국 기업들의 주요 연구원, 박사 아니면은 CEO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수 인력들의 대거 유입이 바로 중국 바이오를 더욱더 기대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정부 지원 정책, 우수 인력 유입 정말 클리어한데요. 근데 결국 좋은 약을 만들더라도 누군가가 사야 됩니다. 바로 3번째, 국가보험 커버리지 확대입니다. 국가보험에 대한 커버리지를 이렇게 매년 중국 정부가 의료 리스트를 매년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 말인즉슨 이렇게 많이 쏟아지고 있는 신약들이 의료보험 리스트로 확대가 되고요. 결국 가격이 단가가 낮아지게 되면서 많은 인원들이 이렇게 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걸로 저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3개의 테마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그 얘기를 해주신 게 이제 전기차, 전기차. 테슬라를 위시한 전기차 맞습니다. 얘기를 해주셨고, 두 번째가 구름, 클라우드. 클라우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차이나 바이오, 중국 바이오 산업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좀 아쉬운 생각도 드네요. 왜 그러냐면은 두 분 이제 책 쓰실 때 그 테마 ETF에서 11개의 유망 테마에 대한 책을 쓰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건 3개잖아요. 8개를 얘기를 안 하신 건데 이게 전혀 얘기를 뭐 안 듣기는 좀 아쉬운 것 같거든요. 물론 뭐 다 얘기할 시간은 없습니다만.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몇 개라도 이거는 그래도 남은 8개 중에서 내가 이거 하나는 꼭 좀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싶다 뭐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뭐 김승현 팀장님 어떤 거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저도 사실은 뭐 하나 꼽는 게 또 어렵긴 한데요. 제가 생각하는 또 다른 유망 테마는 바로 원격 의료. 원격 의료. 예, 맞습니다. 우선 간단히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면 원격 의료가 사실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데는 한 3가지 정도 배경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언택트 환경이라고 볼 수 있죠.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땅이 넓고 그다음에 의사수, 그다음에 이런 환경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원격 의료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언택트 환경이 되면서 조금 더 그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비용입니다. 제가 중국 바이오 계속 말씀드리면서 드리는 내용이 바로 고령화인데요. 고령화가 되면 될수록 이 필수적으로 의료 산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국가가 부담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기업이 부담하든지 이런 의료 비용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원격 의료에 대해서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고요. 세 번째는 바로 이런 기술의 발달입니다. 원격 의료랑 기술이 또 무슨 상관이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원격 의료가 단순히 이렇게 비대면으로 의사 선생님을 이렇게 보면서 진단을 하는 것에 그치지가 않습니다. 요즘 많이들 하고 계시죠.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러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저에 대한 건강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이 통신이나 이런 시스템을 타고 이 정보들이 계속 주치 또는 시스템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상 신호가 오면 바로바로 연결이 되고요. 이러한 시스템의 발달, 그다음에 의료 산업에 대한 이 수요 증가가 원격 의료가 커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원격 의료를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안상용 매니저님도 뭐 뭔가 하나 꼽아서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얼굴이세요 지금. 네네. 뭔가 하나 해주시죠.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해야 되고 하나 하려고 왔고요. 예, 예. 사실 저는 여러 가지 또 테마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있는데 그 중에서 꼽고 싶은 거는 사실 좀 저평가를 최근에도 받고 있는 게임 산업을 좀 꼽고 싶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게임 좋아해서 고르신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는데 예, 예.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실 게임은 기존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만드는 그냥 게임 산업에 이제 직접 참여를 해서 이제 게임을 직접 개발을 하고 만드는 회사에만 투자가 좀 집중이 됐었다면 그리고 예. 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도 그렇게 집중 많이 하셨었고요. 근데 요새 게임 산업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트렌드 그리고 더 게임 산업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는 이유는 이제 더 이상 게임이 그렇게 즐기기만 하는 컨텐츠뿐만이 아니고 이제 게임을 보는 산업이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돼서 이 게임 산업을 키우는 또 한 가지의 이제 또 새로운 뿌리가 될 것이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이 보는 산업, 뭐 e스포츠라는 이제 새로운 게임 스포츠 형태가 또 있을 거고, 그리고 스트리머를 위시한 이제 스트리머가 직접 게임을 하면은 그 게임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산업이 이제 처음에 진입했을 때는 사실 돈이 되는 산업은 아닐 겁니다. 근데 벌써 지금 e스포츠라는 단어가 나온 지가 거의 한 20년이 넘어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예전에 어렸을 때 보던 사람들이 이제 주요 소비층이 또 게임의 주요 소비층, 내가 직접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소득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보니까 게임 산업의 사이즈도 점점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게임이 이제 어린 친구들, 청소년들 이제 놀이 문화가 아니고 정말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문화가 되면서 게임 산업에 대한 투자나 그리고 게임 테마에 대한 투자도 조금 더 본격적으로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뭐 저도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뭐 갤러그 같은 오락을 했었거든요. 네. 여기서 제 나이가 나와 버리는군요. 너무 옛날 아닌가요? 근데 그게 얘기만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런 걸 했던 세대가 벌써 나이가 저처럼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만 하는 게 아니다 게임이 지금 맞습니다. 그 얘기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 공감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분 뭐 사실 나머지 테마들도 뭐 얘기를 하고 싶으실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시간 관계상 아쉽게도 저희가 여기서 이제 테마 ETF에 대한 얘기는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전에 저희 질문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질문 들어온 걸로 꾸미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제 다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네. 제가 딱 두 개만 좀 질의에 대해서 응답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9998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입니다. ETF와 관련해서 추천은 많이 받았는데 사실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는 막막합니다. 구체적으로 초보는 어떤 투자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해외 ETF는 국내 ETF 투자와 비교해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할까요? 자, 이런 질문입니다. 어떤 분이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아무래도 저도 초보를 벗어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는 게 조금 더 공감을 또 얻기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아, 뭐 네. 초보 벗어난 지 한참 되셨잖아요. 전문가께서 그런 얘기 하신 게 믿겨지진 않지만 네. 어쨌든 네. 뭐 답변 그나마 부탁드립니다. 기간이 제가 조금 더 알겠습니다. 그러다 일단은 사실 초보분들 투자 초보이신 분들 모든 것에 초보분들이 사실 접근하기가 처음 시작하기가 가장 어렵다 보니까 투자라는 게 특히나 제 돈이 제 노후가 걸려 있기 때문에 또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사실 가장 먼저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먼저 이런 ETF에 접근하실 때 특히나 테마 ETF에 접근하실 때는 제 주변에서 먼저 좀 해답을 찾으시면은 또 어떻게 보면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가 주변에서 해답을 찾으라고요? 라고 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조선업에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조선 산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뭐 적어도 일반인보다는 내가 훨씬 더 잘 안다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내가 조선 산업에 대해서 뭐 전망도 잘 알고 지금 이 기업이 어떻게 보면 좀 더 괜찮을 것 같다, 이 테마가 괜찮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을 그런 식으로 또 접근하실 수가 있고 뭐 앞서 말씀드린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나도 보고 내 옆집에 내 친구도 보고 다른 친구들도 넷플릭스라는 거를 드라마 보다가 이제는 모두가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를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되게 어려운 팩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나는 그러면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미디어 컨텐츠에 대해서 내가 테마에 투자를 하면은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나 넷플릭스가 금방 없어질까? 그것도 아닐 것 같다. 이런 뭐 상상 어떻게 보면 전망을 개인적으로 세워보시는 거죠. 뭐 어려운 숫자를 가지고 세워보시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도 세워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이것도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아니면 적어도 난 국가로도 또 이렇게 투자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또 대표 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별로 또 투자를 하셔도 충분히 처음 시작하실 때는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다. 그리고 특히나 좀 더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테마에 투자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쉬운 투자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 주신 해외 ETF하고 국내 네. ETF하고 어떤 게 다르냐. 그래서 해외 ETF를 일단은 해외에 투자하는 국내 상장된 ETF로 조금 제한을 두고 말씀을 좀 드리면 이 두 가지의 차이점 중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환율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ETF,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ETF 같은 경우는 얘는 원화로 거래되고 국내에서 거래가 되다 보니까 뭐 환율이랄 게 있을 게 없겠죠. 근데 이제 해외에 투자하는 국내 상장 ETF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원화로 이제 뭐 10,000원을 주고 사는데 실제로 이 ETF가 사는 해외 주식은 원화가 아닌 달러나 뭐 여타 다른 외국 통화로 거래가 되다 보니까 이 특히 환율에 대해서 해지라는 게 안 돼 있는 ETF 같은 경우에는 이 환차손에 의해서도 이 ETF의 가치가 같이 변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환율이 변동하면서 ETF의 가치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은 먼저 주심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395님이 질문 주신 게 있는데요. 전기차, 바이오, 제약 등 다양한 테마 ETF가 있는데 이런 테마 투자는 시기를 잘 맞추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가 아니라면 시기를 잘 맞추기가 어려운데 그렇다면 테마보다 일반적인 시장 지수를 따라가는 ETF가 장기적으로 더 좋은 거 아닐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김승현 팀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요거는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아까 그 왜 테마형 ETF에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두 번째 이유 설명 드린 게 있습니다. 단순히
기본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것보다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테마형 ETF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과거에 높은 성과를 저희가 기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단순히 지수만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장기 유망, 테마, 저희가 11개의 테마가 충분히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테마 투자와 함께 이렇게 분산 투자, 장기 투자를 하시면은 좋은 성과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투자 시기를 여쭤보셨는데 사실 요 질문도 저희가 웹세미나나 이렇게 투자자분들 만나면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긴 합니다. 요것도 제가 아까 초반에 테마형 ETF를 설명드렸던 그 수용 곡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티아 나델라 CEO가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 수용 곡선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 테마에 대한 변화, 사회 흐름은 저희가 하루하루 지금 이렇게 세미나를 보시는 요 시간에도 전기차, 클라우드 또는 바이오 산업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투자 시기는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도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이 투자 시기라는 것이 오늘 투자해서 내일 바로 수익을 본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대신에 저희가 확신이 있는 테마 그리고 중장기 성장의 변화가 되는 그 중심이 되는 BBG와 같은 테마에 장기적으로 바로 지금부터 투자를 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ETF 마케팅을 담당하고 계시는 두 분, 김승현 팀장님하고 저희가 안상혁 매니저님 이게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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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지금까지 ETF 투자 그리고 ETF 특히 이제 테마 투자에 대해서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었습니다. 2020년에 ETF 투자가 정말 핫했던 것 같습니다. 뭐 다양한 ETF들이 다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각광을 받았었고요. 특히 이제 2020년 후반으로 갈수록 테마 ETF들이 특히 뭐 이제 BBIG ETF 같은 것들이 상장이 되면서 더더욱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그리고 자금도 많이 쏠리고 뭐 수익률도 괜찮게 나오고 이제 이랬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2021년에도 뭐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 이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투자자분들의 어떤 성공 투자에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세미나를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근데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안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작할 때 이제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자, 여기 요 책이 있죠. 그 오늘 세미나 참석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그 2부에 이제 이야기했던 테마, 뭐 세 가지만 중점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 책에는 나머지 8가지가 포함돼서 11가지 테마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ETF 책, ETF 투자 11대 테마에 주목하라. 이 책을 저희가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유튜브 아래 보면 설명칸이 있거든요. 이 설명칸을 이제 클릭을 하시고 그 링크를 확인하신 다음에 오늘 자정까지, 그러니까 밤 12시가 되기 전까지 꼭 이제 연락처하고 주소를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남겨진 연락처하고 주소로 이 책을 다 이제 보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추첨 이런 거 아니고요. 남겨주시면 전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그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 센터는요, 2021년에도 여러분들의 어떤 성공적인 투자하고 연금 자산 관리를 위해서 더더욱 많은 컨텐츠를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2021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